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가해자 동생의 공모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PC방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숨졌습니다. 사건 경위부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14일 오전에 이제 30대 남성이 네. PC방에 와서 자리에 음식물 같은 것을 좀 치워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피해자인 20세 아르바이트, 21세 아르바이트생이 그걸 치워줬는데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불손하다 이러면서 이제 좀 시비가 붙었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게임에서 졌으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네. 항의하는 영상이랑 이제 경찰이 왔던 영상이 나오는데 이제 돈을 못 내겠다고 돈을 환불해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환불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니 경찰을 부릅니다. 이제 피해자가 경찰이 와서 화해를 시켰다고 하고 경찰이 가는데 그 이후에 이 지금 30세 남성이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 결국 이 21세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사건인데 이번 사건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동생의 공모 여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친절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 네. 이게 이제 가해자의 진술인데 말씀하신 대로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다시 PC방으로 왔고 30여 차례나 네.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참혹한 건 아닙니까? 이거는 명백한 계획범죄입니다. 네. 명백한 계획범죄인지 우발범죄인지 판단할 때는 흉기가 애시당초 현장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가서 준비해온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은 현장에서 주변에 있었던 흉기를 집어든 것이 아니고 네. 집에 가서 흉기를 들고 나왔죠. 그렇다면 이거는 우발적 살인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고 이건 경찰 입장에서도 명백하게 현재까지는 계획살인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여 차례나 이제 찔린 상황이어서 부모님들에게 시신 확인을 못 시켜줄 정도로 참혹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논란들로 지금 국민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네. 또 지금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심신미약으로 이게 감염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또 국민청원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심신미약으로 감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사실 심신미약이라는 걸 간단하게 이제 법률 용어로 말씀드리면 사물을 변별할 능력. 그러니까 네. 이게 휴대폰인지 아닌지 잘 모른 아니면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다소 미약해진 경우를 이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울증 약을 계속 복용을 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단순하게 심신미약을 인정받기는 좀 어렵고요. 범행 당시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의 우울증이 네. 범행에 발현하는데 무언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입증이 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돌려본 CCTV 영상이라는 걸 기초로 했을 땐 심신미약 감염 가능성은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해자의 동생은 일단 참고인 조사를 받고 네. 풀려난 상태입니다. 경찰은 공범일 가능성은 낮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동생도 처벌해달라는 얘기도 굉장히 지금 네. 네티즌들 사이에 뜨겁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초의 PC방에서 형이 항의하는 그 상황에서도 동생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왔다 가죠. 그리고 형은 흉기를 가지러 집에 갑니다. 그러면 이 동생은 이 PC방에서 저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형이 무언가 이 사람 어디로 간지 도망가지 못하게 확인하라라는 정도의 무언가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건 충분히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장을 동생이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이 이제 흉기를 들고 왔는데 흉기를 들고 온 것 자체는 모를 수 있지만 최소한 내가 저 사람을 내가 혼내주겠다 정도에 대한 공모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후에 형이 흉기를 들고 굉장히 30여 차례나 정도 찌르는 정도 상황이 되니까 그 이후에 놀라서 겁이 나서 살려달라 도와달라고 외쳤다라고 보는 그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물론 살인의 공모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2명 이상의 누군가를 폭행하면 특수폭행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흉기 휴대 여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럼 최소한 특수폭행의 공모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찰 입장에서 살인의 공모로 보이진 않는다라는 이유만으로 단 참고인으로 끝내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네, 경찰이 계속 조사를 네, 하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현장에 같이 있었고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살인 방조죄 정도가 해당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살인 방조죄가 인정이 되려면 네. 지금 이 형이 이 지금 피해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최소한 인식은 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을 하고 있어야 그걸 소극적으로 돕는 행위가 돼서 살인 방조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흉기를 가지고 올 건 몰랐다. 그리고 형이 이렇게 이 사람을 폭행할 걸 몰랐다 그러면 사실 그 이후에 이 사람의 고의를 인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이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동생이. 그렇다면 형이 무언가 이 피해자에게 어떤 보복이나
폭행이나 정도까지 행사할 거는 충분히 예상을 하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살인의 방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혼내주겠어 할 때 도와주면 혼내주겠어의 의미가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폭행이거든요. 그럼 폭행에 대해서 이제 두 명이 같이 한 특수폭행 혐의 정도는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이 동생은 무혐의로 끝났다도 경찰 입장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네,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면 뭐 형과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살인죄가 되는 거겠죠? 네, 살인죄가 되는데 다만 적극적으로 살해행위를 한 형보다는 예를 들어서 형의 살인행위를 돕기 위해서 잡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네. 그러면 이제 소극적으로 돕는 것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형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역시 동생도 공모했다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경찰의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이 피해자가 뭐 여러 가지 협박을 받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와서 화해 공고를 하고 네. 그냥 돌아갔어요. 그 이후에 살인이 이루어졌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경찰을 비난하기에는 조금 다소 좀 과한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PC방에서 요금 가지고 시비가 붙어서 시비가 붙은 게 경찰에서 해결이 됐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다까지 예측하기에는 경찰이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물론 거기에서 좀 이 가해자의 상태나 가해자가 어느 정도 화가 나는 정도를 좀 면밀히 좀 보고 이후에 가해를 지속할 것인지 보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예측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지만 이걸 가지고 경찰이 초동 대응을 아예 잘못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결과론적 비판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